이창용 총재가 해준 말이 굉장히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올해 성장률이 1.5% 정도에 그친다. 그리고 내년도 1.8% 정도에 그친다.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가 딱 우리 수준이에요. 특히 내년 1.8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10년 동안 새 산업이 도입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에서 제대로 된 어떤 수출 드라이브를 펼치거나 아니면 주도권을 가지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산업만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출생률도 매우 떨어진 상태이고, 이거는 그 자체로 성장률의 악재인데 지금 1.5, 1.8이 낮아 보이시긴 하겠지만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라고 냉정하게 얘기한 거죠. 그게 저는 제게 가장 잘 들어왔고, 삼성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25년의 삼성을 보면 왜 그런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보면 삼성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한국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 잃어버린 10년이 온다. 이거 진짠가요? 이미 왔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이미 왔고요. 그 10년 넘어 11년, 12년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기점을 2013년으로 보는데요. 당시가 삼성전자가 여러 경제 지표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상으로 가장 좋았던 시점이고, 그 뒤로 삼성은 성장을 거의 하지 못하는 회사다. 사실 약간 뜻밖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메모리는 계속해서 뭐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실적들을 매년 제가 축적된 데이터로 살펴보았더니 한 흐름이 관측됐는데 98년부터 13년까지 15년간은 매년 15%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15% 이상 성장을 하면 3배, 4배, 5배, 6배, 7배의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2013년 전에 15년은 그렇게 찬란했습니다. 2013년 이후로 어떠냐? 2013년부터 2023년까지로 보면 삼성이 연간 기준으로 1, 2% 성장을 합니다. 매년. 한국 성장률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1, 2% 성장을 한다. 그 전에 매년 15% 안팎의 성장을 하다가 그 정도밖에 성장을 못한다. 그게 지난 11년, 올해까지 하면 12년 정도 될 거고요.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보는 지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 2%는 원화 기준 매출의 성장률입니다. 근데 원화 기준이었던 걸 달러로 바꿔보면요. 숫자는 더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2023년까지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2013년이 아주 좋았고,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10년 뒤에 이 기업의 매출이 10년 전보다 적다는 것은 어떤 경영 이론을 들이대도 이 기업이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애플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2.7배,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엔비디아 경우에는 한 6배 정도 올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는 2배 조금 넘는 수준의 성장을 했고, 애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작년에 워낙 급성장을 해서 이제는 4배가 됐습니다. 11년 전에 비해 하이닉스가 4배 되는 회사가 될 때 삼성전자는요, 2013년 매출 기준이 216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지난해가 한 2200억 달러입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성장 없는 회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삼성 개별 기업의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노력 더하기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재미있는 책이 빌 게이츠 자서전이에요. 이걸 겸손하다면 겸손한 건데 본인이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컴퓨터 칩이라는 것이 처음 생성됐을 때 내가 막 태어나서 어린아이였고, 이것이 퍼스널 컴퓨터로 점점점 전이될 때 내가 컴퓨터 언어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면허를 딸 쯤, 성인이 될 쯤에 PC라는 것이 나와서 이 PC라는 것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학을 할 수 있었고, 그 시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백인 남성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잡았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물론 빌 게이츠는 천재고 그 천재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도 굉장히 많은 운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운이라는 게 시대 흐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쭉 올라가는 시대의 흐름에 정점에 빌 게이츠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면, 내가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잘 산다면, 아니면 일본이, 내가 10년 전에 일본 여행을 갔더니 굉장히 비싼 나라였는데 뭐 돈 쓰기 어려운 나라인데 지금 가면 너무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건 운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구구는 그동안 올라왔고 일본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1% 성장이 당연한 나라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이 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수출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을 무엇이 이끌어왔느냐? 수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80에서 90%의 생산된 제품을 다 수출합니다. 하이닉스 95% 수출합니다. 삼성도 90% 가까이 수출하고요. 다 수출합니다.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부를 읽어왔고 바로 그만큼 우리가 조금씩 잘 살게 되는 거고 잘 살게 되는 가운데 기회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출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닫고 있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을 혼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부분에서가 아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듯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운명이 쭉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가 꿈꾸는 부자가 될 확률은 점점 과거보다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런 걸 마련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그런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두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버리면 어떨까. 그치. 두 번의 사과라는 개념으로 삼성의 주요 핵심 부분이 왜 위기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짚어드릴 부분은 이 사과가 보통의 상황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삼성이 2022년에 한종희 부회장이 사과를 한 번 했고 지난해 10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것이 큰 두 개의 파트가 있고 두 개의 파트가 하나가 완제품 파트입니다. 이걸 DX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이 있고 가전제품이 있고 기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DS라는 파트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메모리, 파운드리, 설계 부문 이런 쪽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2022년에 3년 전 사과는 이 완제품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스마트폰 문제가 발단이었고 작년에 나온 사과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나온 사과니까 두 부회장의 사과가 상징하는 건 삼성의 모든 부분이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3년 전 사과를 먼저 보면 이건 GOS 파동이라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GOS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게임할 때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시스템을 조금 다운시키는 겁니다. 최고 성능이 100이라면 한 6, 70만 쓰도록. 사실 이게 무슨 큰 일이었겠냐마는 당시에 난리가 났던 이유는 내가 새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 새 스마트폰의 성능을 내가 최대치로 쓰려고 할 때마다 최대치로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내가 산 건 새 스마트폰이냐? 이 성능이 70%밖에 안 되는 2, 3년 전의 스마트폰이냐?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사실을 삼성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강제로 가동되게 당시 한종희 부회장이 사과한 것은 저는 이게 고객의 사용 경험에 해를 끼치지 않는 차원에서 제안하려고 했는데 고객의 반응이 그와 달라서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GOS가 미안하다는 사과였어요. 저는 그 사과의 본질은 GOS가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삼성의 스마트폰이 발열이 너무 심한 겁니다. 발열이 많다는 건 뜨거워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발열은 왜 났느냐? 스마트폰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죠. AP라는 스마트폰의 핵심 칩, 요게 발열이 심한 겁니다. 삼성이 바운드리를 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1세대 제품이 뭔가 만듦새가 부족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율도 굉장히 낮아. 100개 만들었는데 30%만 정상품이면 불량 비율이 높고 30%는 정말 정상이냐? 뜨겁다며? 뜨거운데 이게 정상이야? 라는 의심까지 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달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이 된 겁니다. 하드웨어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삼성의 설계 부분, 파운드리 부분, 스마트폰 부분이 다 당시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세 덩어리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GOS라는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과는 HBM 때문에 한 사과입니다. 삼성전자를 모르시는 분, 반도체를 모르시는 분도 HBM은 다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사가려고 하는데 삼성이 납품을 못하는 거, 잘 못 만들어서. 근데 HBM이 뭐지? D램인데? D램은 삼성이 지난 35년간 세계 1등을 한 제품인데 여기서 삼성이 못한다고? 못해. 1년 반 동안 납품한다 말만 하고 납품을 못했어요. 아직도 엔비디아의 가장 좋은 제품에 들어가는 HBM 납품은 못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올해 1월에 삼성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만큼 HBM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HBM 위기인 줄 알았어요. D램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맞아요. HBM이라는 건 특수한 D램입니다. 하나의 칩이 하나의 벽돌이라면 이 벽돌을 여러 개 쌓은 게 HBM이에요. 이건 엔비디아만 필요하던 거였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 좋은 회사가 되고 큰 회사가 되니까 이게 뭔가의 상징처럼 됐는데 사실은 정말 삼성이 잘하는 건 이 하나의 벽돌 만드는 거, D램 만드는 거였죠. 근데 이 D램을 자세히 보니까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뒤처진 제품으로 HBM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HBM 경쟁력이라는 것이 이 새로운 시장에 준비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디램을 못 만들어서 인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본원적인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네. 거네요. 사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어요. 그러니까요. 작년 10월에 전영현 부회장의 사과문을 보면 기술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라는 대목이 사과문에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력을 되찾겠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디램 1등인 회사가 디램에서 본원적인 경쟁력을 잃었다는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디램, HBM 작년에 사과했습니다. 3년 전에는 스마트폰과 파운드리와 설계 요 부분에 대해서 석연찮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요 두 사과를 합치면 스마트폰, 파운드리, 설계, 디램, HBM 전부 아니에요? 삼성입니다. 삼성의 전부. 이게 삼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의 사과를 보면 본진이 완전히 무너지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잘하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만한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그게 지금 삼성의 상황이다. 지금 다른 나라 대비로 경쟁력도 많이 뒤처지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 디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네. 안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램이라는 시장은 전 세계 3개 회사밖에 없으니까요. 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60%, 80% 가까이 돼요.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상태가 한 10년 이상 장기 지속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삼성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야 하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디램을 가장 작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디램을 만들던 시대가 사실은 2019년에 끝났습니다. 삼성은 2019년 이후로 가장 먼저 새로운 디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SK하이닉스 혹은 마이크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이 점유율은 1위예요. 가장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1위입니다. 근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역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3분기부터 역전했고 3분기, 4분기에 역전했고 1분기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고 아마도 2분기 제 예상으로는 올해 내내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만 보면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삼성의 반도체 부문이 덩치가 작년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2배예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는 100조가 넘는 회사가 60조밖에 안 되는 이 회사보다 이익으로 따지면 훨씬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디램 시장에서 패권이 점점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이 상황이 왜 왔느냐를 놓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고 삼성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안에 내부에 있는 분들은 기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 디램이 만들기가 어려워졌느냐 하면 너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작으냐면 제가 다큐에서도 설명은 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람이 만드는 트랜지스터가 더 작습니다, 지금. 이 정말 정밀한 걸 만들려면 그리고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 정밀한 걸 만들려면 기본에 충실하고 아주 정밀한 제조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삼성이 요거 관리하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무쟁이들이 서초동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너무 득세를 하면서 엔지니어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삼성은 표준이 없어요. 삼성 공장들은 새로 지을 때마다 다 달라요. 근데 TSMC는요, 보면 위성사진으로 TSMC 한번 보세요. 저도 그 책에 써놨지만 팹15라고 TSMC 팹15라고 FAB 15라고 구글 맵에 검색하면 그 팹이 딱 나옵니다. 위성 지도가 딱 나와요. 보시면 팹이 똑같은 팹이 쌍둥이 같은 팹이 3개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조금 작은 팹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완전히 똑같은 시설을 만들고 똑같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것을 한 공장에서만 실현하면 다른 공장에서 자동으로 실현이 되게끔 정밀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기본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새로운 공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매우 정밀한 제품이 수율 좋게 나오는데 삼성은 공장마다 규격이 다르고 표준이 다르고 라인에 깔려있는 흐름이 다르다 보니 공장마다 맞춰가야 되니 정밀성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공장에 애리조나의 공장을 지었고 지금 이제 양산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TSMC 타이완 공장이랑 똑같은 수율이 나온답니다. 80%, 90%의 수율이 지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표준을 지키고 기본을 지키는, 그렇게 해서 엔지니어가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서 정밀도를 아주 정밀하게 맞춰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은 트랜지스터를 어디서나 비슷한 정밀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아마 삼성이 안 될 겁니다. 삼성도 미국에 공장 있지 않아요, 기자님? 네, 지금 이제 원래 공장도 있었고, 원래 공장은 좀 레거시 칩을 만드는 평범한 공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짓고 있는 공장이 굉장히 정밀한 TSMC와 비슷한 수준의 그 파운드리 공장인데, 뭐 고객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다른 한 문제는 이 공장의 정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수율을 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파운드리에서 높은 수율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은. 그런데 또 완전히 다른 공장을 미국에 지어서 거기서 또 높은 수율을 낼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삼성은 아마 올해 생산을 못하고 내년쯤 생산을 할 것으로 계속 더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투자 규모도 좀 줄였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드는데도 줄였거든요. 약간은 자신이 없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삼성이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삼성의 내부 혁신이 실패한 데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흘러가는 구도입니다. 아, 정말 들을수록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불리한데 앞으로 더 위험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것인지. 이미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시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까지 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더 잘해서 수율을 높아서 빅테크 기업 고객을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의 파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은 여기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퀄컴이라는 든든한 아군마저 TSMC에 내줬습니다. GOS 파동 이후로. 그때 파운드리를 잘 못 만들어서 퀄컴과 삼성 사이에 논쟁이 있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누가 잘못했냐. 근데 퀄컴이 삼성 니네 잘못인 것 같아 하고 TSMC로 옮겼는데 그 이듬해부터 너무 좋은 칩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애플에 못 미친다던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TSMC로 옮기고 난 뒤에 2년이 지나고 나서는 3세대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비슷해진 것 같아. 그리고 올해 삼성 S25가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애플이랑 뭐 거의 같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측면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S25는 정말 잘 팔릴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퀄컴이 너무 좋은 칩을 삼성을 떠나 TSMC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칩을 S25에 달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그렇게 확 좋아진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일단 기술적인 경쟁력 부분, 그리고 트럼프가 의도하는 종류의 공급망의 변동 계획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충격적이거나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중국입니다.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는 못하는 산업일 줄 알았어요. 치킨 게임 끝났고, 끝난 지 10년 됐고, 이 세 회사가 과제많은 산업이었는데 근데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세계 점유율의 한 5에서 10% 정도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한 15%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4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체제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삼성을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큰 타격이 없어요. 이건 어차피 못 만들 겁니다. 삼성이 덩치가 크다고 했잖아요. HBM은 못 만들지만 엄청 많이 팔아서 점유율은 1등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품에,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제품들은 중국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만들면 삼성한테서 안 사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커질수록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체 역시 삼성이 될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나라의 모든 다른 제조업이 겪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중국이 다 따라오고, 다 따라와서 배터리도 모두 다 중국의 자족적인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우리가 조금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더 나아가는 제품들, 우리가 만들어보지 못했던 제품들, 이를테면 드론, 로봇 청소기, 이번에 로보락에서 또 새 제품이 나왔죠. 우리나라 이제 아예 그냥 지상파에서 광고도 엄청 거대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시장도 거의 장악했어요. 로봇 청소기, 드론, 이런저런 상황을 보건대 딥시크도 우리나라는 흉내도 못 내는데 중국은 이미 AI에서 거의 미국에 필적하는 효율적인 AI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점점 우리는 운이 없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반도체마저 놓치면 우리 제조업이, 아니면 우리 수출 산업이 든든하게 믿고 갈 어떤 버팀목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삼성이 힘들고 우리나라도 힘들고 이 둘이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정말 재테크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안 갖고 계신 분이 정말 적은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뉴스들,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하는가? 저도 사실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 주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만전자 부르던 시절을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에서 첨단에 있는 회사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한 주만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셨다는 분들 얘기도 많고, 가지고만 있었으면,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맞아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들을 할 정도로 삼성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주였고, 그런 시절은 좀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의 시장 가치가 실질 가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삼성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해외 거대 기업들처럼 급격히 고꾸라지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램에서 뒤처졌다고는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플레이어밖에 없고 여전히 점유율은 1등인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어느 정도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이 혁신을 해낸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삼성이 가장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D램이고 본진이고 지금의 삼성이 있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HBM이 그 첫 번째 신호일 것이냐?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세대여야 하는 거예요. 4 혹은 4E라고 불릴 제품. HBM4, HBM4E. 네, 그 단계에 가야 되는데 그 단계는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빨라도 네. 그 정도일 거기 때문에 HBM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벽돌, D램, 그것을 언제 좀 빠르게 개발하느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C라고 불리는 제품일 겁니다. 삼성이 1C 제품을 언제 양산한다. 지금도 기사 검색해 보면 올해 양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양산한다는 네. 개발 말고 이제 네. 수율 잡았고 네. 대량 양산으로 간다 이거죠?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수율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냥 양산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삼성이 1A나 1B에서 처음 수율이 너무 안 나와서 삼성이 D램에서 수율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닌데 이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정도니까 1C를 60% 이상의 수율로 지금 현재 생산했다, 납품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뉴스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일단은 그 제품이 나온 다음에 HBM도 그에 맞춰서 나올 거니까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미 지금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차이를 보면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그 말은 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매력적이냐, 그건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올라왔다. 하이닉스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딥시크라는 중국발 AI 열풍이 의미하는 것은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자 혹은 엔비디아를 우회하는 다른 방법론 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한 달, 두 달, 한 분기, 반년 뒤에도 지속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거 메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뉴스가 만약에 나오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 뉴스 뭘까요? 은유적으로 말해보자면요. 지난 3년 동안 했던 두 번의 최고위급의 사과가 삼성전자의 현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는데 세 번째 사과가 나온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사과를 할 만한 부분은 다 사과를 했는데 한 번 더 사과를 한다? 이 말은 해봤는데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과를 할 일을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의 경영은 실패를 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부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없다면 밖에서라도 사와야 됩니다. 해외 가장 큰 빅테크 기업들이 이 사오는 걸 잘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어쩌다 그렇게 강력한 하드웨어 칩셋을 가지게 됐느냐? M&A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퀄컴이 삼성을 떠나기만 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삼성을 떠나는 그 언저리 시점 즈음에 애플의 기술자였던 사업을 하고 있던 누비아 그 회사를 퀄컴이 사면서 그 설계 기술을 흡수했어요. 아니면 아마존이 어떻게 칩 설계를 하게 되느냐. 역시 인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큰 기업들은 안에서 혁신 에너지를 끌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밖에서 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느냐. 지금까지 삼성은 못했는데 앞으로라도 잘할 수 있느냐. 혹시 여기서 잘못된 수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살핀다면 지금부터 삼성이 걸어가야 될 길은 살얼음판이다. 삼성이 잘할까? 의심이 지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에 관련된 뉴스 가운데 최고위급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의 향후 시나리오 극단과 또 최선으로 읽어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통계적으로 봐서 앞으로 삼성이 어떤 경로를 겪어갈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면 미국에서 해놓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아주 성공한 기업만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성장의 정체 지점에 들어섰을 때 그 다음에 극복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11%였습니다. 87%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아주 작은 회사가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생로병사가 있듯 기업도 굉장히 성장하고 아주 잘 됐다가 내려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라면 미국은 그렇게 돼도 이 기업이 망해도 다른 기업이 또 나오면 되고 또 다른 기업이 또 나오면 됩니다. 테슬라가 나오면 되고 오픈AI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삼성이 자리를 놓치면 새로운 산업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면 이미 그 산업은 아마도 중국이 한 발 훨씬 앞서 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최첨단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무형의 뭔가를 다루는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끼어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끝없이 혁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업 생태계에서는 한 기업이 무너져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일단 지켜지는 게 중요한데 어떤 정체 지점이 지나고 2, 3년이 지나면 매출이 돌덩이처럼 떨어진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삼성은 그런 식의 추락을 경험할 것 같지는 않고 유지하면서 서서히 사그라드는 경로를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매우 높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닮아 있다. 87%가 네. 이제 몰락할 가능성이 높고 네. 한 10% 정도는 네. 다시 또 점프업하는 경우도 있더라. 네. 혹시 그 10%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지금까지의 궤적과 다른 궤적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How the Mighty Falls. 근데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위대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사그라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삼성이 요 5단계쯤 되는 이 흐름에 있어서 한 1, 2, 3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으로 자만한다. 삼성이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너무 오랜 기간 1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삼성 하면 기업을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 아니면 삼성과 거래하는 다른 회사들에서 보는 그 어떤 느낌은 삼성은 대화를 하기보다는 업무 지시 그리고 거대 기업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작은 기업들은 하청 기업들은 조금은 삼성 하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업이 되었는가? 너무 잘했기 때문인데 너무 잘한 기업이 자만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제품 개발이나 선단 공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노력을 기울일 때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지 못하고 동시에 영업이익을 내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를테면 재무쟁이들이 회사를 장악했다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이걸 빈 카운터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콩 세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팔면 얼마 남아, 이거 팔면 얼마 남아, 저거 팔면 얼마 안 남는데 이런 거 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삼성이 투자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매년 설비 투자를 한 50조 원 정도, R&D 투자도 2, 30조 원 정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7, 80조 원을 투자하는 회사예요. 투자를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닌데 이 투자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를테면 삼성이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오는 과정에 우리가 디램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디램에다 더해서 LCD 디스플레이도 얹었고 스마트폰도 얹었고 플래시 메모리라는 새로운 산업도 끊임없이 얹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신성장 동력들을 얹으면서 커왔는데 그래서 파운드리도 그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얹어보겠다라고 한 건데 이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 성공했던 그룹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다양한 가능성을 보일 때 다 천천히 검토한 다음에 어느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지를 시장에서 지켜본 다음에 확신이 현장에서 섰을 때 밀어붙였어요. 플래시 메모리도 다른 기업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서 팔아보니까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에 저장 장치로서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올인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스마트폰도 결국 아이폰이 나왔을 때 기존의 스마트폰이 아닌 회사들은 다 망했지만 삼성만 갈 수 있었던 건 이 많은 부품들을 다 가지고 있고 빠르게 조립해서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TSMC를 따라간다는 것을 가장 좋은 공정, 선단 공정, 그걸 개발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 TSMC가 하고 있던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라는 것이 제일 앞선 기술을 먼저 도입하는 것보다 이 기술을 충분히 완성도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수율을 갖추고 그 수율을 갖추는 과정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고 고객사와 장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삼성은 100조라는 돈을 다 선단 공정 개발에 최고 좋은 기술, 최고 좋은 장비 갖춰놓으면 손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운드리에 접근했는데 여전히 자만한 태도와 함께 이게 잘못된 접근 방식이었다는 게 지금에 와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되 이 투자를 경솔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사과에서 제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OS 문제가 났을 때 그걸 사람들에게 GOS 문제라고 사과하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거지만 그룹 내부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두 번째 사과가 이를테면 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원적 경쟁력의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사과를 했거든요.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부가 인식하게 돼요. 근데 첫 번째 사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부에 인식시키지 못했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청기업과 같이 일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제가 반도체 분야에 아주 석학인 한 분과 얘기를 하는데 익명이길 원하셨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디 하청기업을 파트너로 생각하던가요? 부품을 납품할 회사를 만나면 정업원이 몇 명이죠? 매출은 얼마죠? 영업이익은 얼마죠? R&D 얼마 투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 영업이익률 5% 보장해주면 되죠? 그러고 나서 제품 가격을 깎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영업이익이 그 기업을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충분한 돈일 수 있죠. 그런데 R&D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혁신을 해서 영업이익이 커지면 대기업이 재무제표 내놔. 너네 영업이익이 이번에 굉장히 커졌네? 그러면 우리가 제품 가격을 좀 깎아도 되겠네? 라고 대기업이 접근한다면 그럼 어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하겠습니까? 연구개발해도 이익은 다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하 위계 구조. TSMC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태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이익을 나누어야 생태계가 형성되고 중소기업도 투자하고 월급이 오르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도 인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소기업에 인재가 갈 수 없어요. 파트너십, 생태계 이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면 우리 경제는 이런 물음표가 자연스럽게 달리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경제를 또 봐야 될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나요? 그렇게 안 되게 가야죠.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 더 건설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망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삼성이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삼성의 내부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멸하는 구조의 어떤 흐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려면 삼성이 스스로 혁신하는 능력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 능력을 외부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52시간을 해제해준다고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가 한 혁신을 삼성이 못한 게 52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제 지원을 해서 삼성을 도와주면 그렇게 되면 삼성이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은 지금 사내에 100조 원의 유보이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디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하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서 지금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사회는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방향으로 가봐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삼성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우리는 그럼 망하는 걸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저는 그게 전체 경제 차원에서 아니면 더 많은 부를 일궈 나가려고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삼성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혁신할 수 있는 인재가 그런 분야로 갈 수 있게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를테면 의대 안 가고 혁신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이겠죠. 삼성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또 삼성에게도 좋은 작용을 할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조차 삼성전자의 매도 리포트 혹은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들 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자님. 그 왜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망했으면 하는 분이 또 나왔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인 것 같아요.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이라면 이렇게까지 취재를 하고 방송을 만들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삼성이라는 기업과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취재를 하면서 같이 가게 된지 저 자신도 궁금할 때가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똑같은 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 나타난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중요할 것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만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흥망성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일 겁니다. 특정 지역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운이라는 것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이 너무 중요하고 내수가 어렵다 하는데 이 내수를 키울 방법은 너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텐데 네. 이 방면에서 어떻게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은 내 운세를 구조적으로 해부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종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을 본 것이고 다른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부분 딱 하나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두 번째 사과에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그런 사과를 하던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처절한 사과를 하는 기업도 아니고 지난해 3분기 상황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결코 삼성의 평균적인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8조 9조 수준이면. 근데 그런데도 사과를 왜 했느냐? 분명히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과가 전영현 부회장의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었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과였다는 점. 사실은 그게 조금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사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시 뭔가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달라질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지점이 달라지는 것의 시작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삼성이 바뀌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줘서 삼성이 혁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삼성이 해내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할 수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평을 보자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삼성이. 삼성그룹 내 외부에서도 다 느끼고 있고 들으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에서도 여러 애널리스트도 그리고 사회에 있는 학자분들도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게 희망이라면 희망일 수 있겠고 삼성 밖에서는 지금 굉장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리벨리온이라고도 말했지만 피리오사 같은 게 보면 메타가 사가려고 한다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이 있고 혁신을 해서 내가 큰 모험을 걸어보겠다는 인재들이 있어요. 이 옥석을 잘 가려내면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망하지 않게가 아니라 망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